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2명으로 불안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데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이 30%에 달하면서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2023년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인데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영국은 100일 만에 상점과 술집 등이 다시 문을 열면서 빠른 속도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7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대유행의 끝은 아직 멀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칩 부족 사태 해결 모색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도 반도체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회사들이 참석한 회의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업체들의 미국 내 투자도 압박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42명 추가돼 누적 10일반 68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2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35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제주를 뺀 전국 16개 시 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5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775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누적 101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28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0만 1,332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할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4차 유행의 문턱에 와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권 1차장은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12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으며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28.2%로 3주 연속 증가했다며 4차 유행의 규모가 지난 3차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학원가는 행여 다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까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된 서울 목동의 학원가, 구청 점검 직원 2명이 대형 학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출입 명부는 꼼꼼히 쓰고 있는지, 책상 간격은 잘 떨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착석 금지라고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꼭 한 칸씩 띄우셔야 돼서. 강의실마다 이제 칸막이는 다 되어 있어요.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이 강화되면서 점검 사항도 늘었습니다. 방역 관리자를 필수로 지정해야 하고 소독과 환기를 한 뒤에는 꼭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 차례 계도에도 수칙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네네. 계도 기간 지금 지났거든요. 네네. 꼭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언제 환기했다고만 적으시면 네. 되거든요. 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번지면서 수도권의 경우 강사의 주기적인 코로나19 검사가 권고되는 등 선제 방역이 시행됐습니다. 양천구청은 목동 등 일대 학원 2,100여 곳에 대한 점검 활동을 이어갑니다. 강남구도 대치동 학원 100곳을 특별 단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방 조처에도 보습 학원에서 시작된 감염이 부근 학교와 다른 학원으로까지 퍼져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간 대전처럼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지난해 휴원 권고와 집합 금지 명령 등으로 3차례 대면 수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 수도권 학원은 다시 문을 닫게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3차례 중단되면서 손실적인 문제를 따져서 엄청난 손해도 받고 또 학생들이 또 노심초사 또 이 코로나 걸릴까 봐 상당히 염려도 했었고요.
저녁 때 돌아갈 때도 우리가 상당히 당부를 해요. 돌아가서도 제발 학생들 모여서 음식장에 가지 마라. 학원에서 신경을 써준다 해도 감염 걱정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학부모 마음도 노심초사입니다. 학원마저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능률이 너무 떨어지고 부모들은 불안하긴 하지만 이 추세가 당장 꺾일 수 있다는 걸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방역당국은 학원을 포함해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학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핵심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방역 긴장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서울시는 서울형 상생 방역 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자가진단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용으로 승인된 키트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사업에 쓸 신속 항원 검사용 키트는 식약처가 이미 전문가용으로 승인해서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현재는 의료진이 검사 대상자의 코 속 깊숙이 면봉을 넣는 방법으로 활용되는데 서울시는 검사 대상자 본인이 코 앞쪽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을 함께 시험해 비교 평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PCR 검사 방식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라며 자가진단 검사를 통해 검사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6월부터 완제품이 나와 3분기부터 국내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노바백스 백신이 지난 2월 초 미국의 수출 규제와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생산 차질을 빚었으나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협조로 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노바백스에서 도입하는 백신은 총 2천만 명분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합니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 유럽 등지에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이 3분기에 공급된다고 밝혔지만 도입 시기도 애초 2분기에서 늦어진 데다 물량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백신 확보 전에 2분기 국내 공급이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당장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이영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애초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2분기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료 부족 문제로 계획이 틀어지면서 물량은 반토막, 시기는 더 늦어졌습니다. 6월부터 출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3분기까지 2천만 회분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입장입니다. 나머지 1,000만 명분 도입 일정은 아직입니다. 물론 3분기 물량도 실제 접종 시기는 미정입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3상이 끝난 후에 승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는 쓸 수 있을지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돼 수급에 숨통이 트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장 2분기가 문제라는 건데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백신 1,800만 회분을 확보한 만큼 1,200만 명 접종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상반기 확보 물량의 60%가 넘는 점은 부담입니다. 특이혈전 논란에 30살 미만 사용을 제한하면서 접종이 보류된 2분기 대상자만 64만 명입니다. 그 물량만큼을 다른 접종 대상자로 전환해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고 현재 65세에서 74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는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나머지 연령대가 얼마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지가 변수인데 정부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마친 경우에도 방역 완화는 없다고 했지만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14일 자가격리 대신 음성 확인 뒤 능동 감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산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 5곳이 하반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 허가 심사가 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C 녹십자가 미국 모더나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수입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GC 녹십자는 지난 2월 조달청 입찰에서 모더나 백신의 국내 허가와 유통 담당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2분기부터 국내 2천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3단계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 동안 처리 방식을 놓고 국제적인 논란이 되어온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7시 45분부터 스가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오염수 처분 방안을 논의한 결과 해양 방류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의 진행을 위해서 오염수 처리는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앞장서 품평 피해 대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양 방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앞으로 2년 뒤 오염수 방류를 목표로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들어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중국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면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실상 결정된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또 국제 공공이익과 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의 엄중한 우려를 이미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일본에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특히 후쿠시마 원전 폐수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은 국제 공공이익은 물론 주변국의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해 해양 환경과 식품, 그리고 인류 건강에 가져올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한 데 대해서 인권과 유엔 해양법 조약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일본 지부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뒤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후쿠시마를 시작으로 일본 국민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들의 인권과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 거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린피스 본부 제니퍼 모간 사무국장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의도적으로 투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른 일본의 법적 의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옵션을 검토한 것을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옵션과 그들이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을 내렸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이런 접근법의 효과를 감독하면서 계속해서 협조와 소통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자신의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이 주재하는 반도체 관련 화상회의가 삼성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는 기간 산업이라며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화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며 기간 산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상원과 하원 의원 수십 명이 반도체 투자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not waiting, and there's no reason why Americans should wait.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at's what they're doing and others. 이번 회의에는 포드와 GM 등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들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인텔 등 굴지의 IT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타이완의 TSMC 등 반도체 회사들도 함께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조업을 멈추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한 겁니다. 특히 2,50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투자 확대와 맞물려 삼성에 검토 중인 반도체 공장을 넘어선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영국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상점과 체육관 등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빠른 속도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빨라졌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은 아직 멀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4, 3, 2, 1. Ladies and gentlemen, take your seats. Have your first drinks. 100일 동안 휴업했던 술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야외 좌석에 한해서만 영업이 허용됐지만 마음 급한 손님들은 자정부터 술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As long as people don't have too much, I think everyone's just looking forward to getting back to normal again. 그동안 온라인 주문만 가능하던 옷가게와 신발 가게 앞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미장원과 이발소도 오랜만에 머리 손질을 하러 온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지난 1월 3차 봉쇄 조치 이후 상점과 술집, 체육관 등 수십만 곳이 다시 문을 열면서 영국 전역이 빠른 속도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체 인구의 절반인 3,200만 명가량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을 정도로 접종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항체가 만들어진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됐을 것이란 희망적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최근 7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도 4주 연속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onfusion, complacency, and inconsistency in public health measures and their application are driving transmission and costing lives. WHO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은 아직 멀었다며 백신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네,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12일 기준으로 유럽의 누적 사망자 수가 101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12만 7천여 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고 이탈리아 11만 4천여 명, 러시아 10만 3천여 명, 프랑스 9만여 명 순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프랑스가 498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러시아 465만 명, 영국 437만 명, 터키 385만 명, 이탈리아 377만 명 순입니다. AFP 통신은 유럽 각국이
백신 보급과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사망자 100만 명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맞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코로나19 확산 주범이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젊은 층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뉴저지주와 함께 최근 핫스팟으로 떠오른 미시간주는 20살부터 39살까지 성인이 신규 확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19세 이하 청소년 발병률도 한 달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시간주의 학교 내 발병은 지난주 초 기준 301건으로 일주일 전 248건에서 50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초중고 스포츠를 통한 감염은 농구 376건, 하키 256건, 레슬링 190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시간주 젊은 층 사이의 발병 증가세는 코로나19 대유행 피로감에 따른 밀접 접촉 증가와 전염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결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이 식품의약국 FDA에 자살 항체 치료제를 치료뿐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3상 실험 결과에 따르면 리제네론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지원자 1,505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를 맞은 지원자는 가짜 약을 맞은 지원자에 비해서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81% 낮았습니다. 임상실험을 주도한 댄 베럭 하버드 의대 교수는 리제네론의 치료제가 코로나19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임상실험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국산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산 백신의 접종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백신의 효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가오프 소장이 백신의 효능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접종의 횟수 또는 간격을 조정하거나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1차로 중국 백신을 접종하고 2차에는 유럽 백신을 놓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백신의 효능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교차 접종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외국 백신의 사용 승인을 한 적이 없는 중국도 필요하면 사서 쓰겠다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其实世界卫生组织在制定疫苗免疫策略的时候呢，也给不同类别的地区或者国家呢提出来了相应的建议。 백신 접종 전략의 재검토에 들어간 중국은 질서 있는 접종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대도시나 국경지방 등 필요한 지역에 중요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접종을 하라는 겁니다. 접종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일부 지방에는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近期个别地方在疫苗接种工作中出现了简单化甚至一刀切的情况，强制要求全员接种，必须坚决予以纠正。 지난주까지 중국은 1억 6,5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분량만 따지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오는 6월 말까지 5억 6천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도 그대로입니다. 중국이 전략을 바꿔 외국 백신 접종에 본격 나설 경우 국제 백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봄비가 내리면서 벚꽃도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벚꽃이 지난 100년 동안 올해 개화가 가장 빨랐고 평년보다는 17일이나 빨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평년은 정확히 어느 시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 기후 변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신기후 평년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